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총평 2부로 돌아왔습니다. 10위에서 대망의 1위까지의 영화를 둘러볼 텐데요. 여기서부터 소개해드린 영화는 모두 별점 4점 이상, 특히 3편의 영화는 4.5점 이상이며 1위는 5점입니다. 원래 주었던 점수 4.5점에서 한 단계 올라 5점이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영화가 대망의 1위를 차지할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를 주제로 만든 마지막 영상 출발합니다. (10위는) 홍상수 감독의 신작 탑이 차지했습니다.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게 홍상수 신작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다작한 감독이 아닌가 싶네요. 여기서부터 4위까지의 영화는 모두 별점 4점의 영화들이고요. 홍상수의 영화들이 늘 그랬듯이 줄거리에 대해 설명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의 플롯은 그의 2011년작인 북촌 방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다음 날 혹은 어떤 날을 반복하며 조금씩 변화하는 요소들을 바라보게 한다는 점이 그랬는데요. 우연성을 향해 눈발을 뚫고 북촌 방향으로 걸어나가던 11년 전의 홍상수는 이제 자신만의 모래탑을 짓고 그 꼭대기층 방향으로 자신을 향한 다양한 시선들 속을 걸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전작 소설가의 영화에서 현실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은 이번엔 어찌 보면 정반대 개념인 꿈으로 옮겨갑니다. 꿈이란 요소 속에서 그는 끝없이 자신의 개인으로서의 자아와 예술가로서의 자아의 충돌에 대해 고민하고 결국 자신의 길은 예술에 있음을 확실히 깨달은 뒤 바깥 세계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탑은 예술가의 현실인식이 빚어낸 탑 속으로 좁은 계단을 걸어 올라가 끝내 옥탑을 찍고 내려오는 홍상수의 구운몽입니다. 이전까지의 홍상수 영화들에 비해 다소 밀도가 낮게 느껴진 부분이 아쉬웠지만 전체적으로 흠잡을 부분이 별로 없는 좋은 영화였습니다. 9위는 유지로 하루모토 감독의 2020년작이자 지난 25회 부국제에서 뉴커런트 상을 받았던 6호의 평영추가 차지했습니다. 사실 공개된 지 2년이 지난 영화를 이제야 기회가 생겨 이번 부국제에서 관람한 것이다 보니 이 리스트에 넣어야 하나 고민을 좀 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국내 수입이나 개봉 소식이 없는 걸로 보아 보신 관객보다는 안 보신 분들이 더욱 많을 것 같아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여론의 마녀사냥 등등을 보도하는 다큐멘터리 감독 6호가 자신의 아버지가 학생과의 성적 문제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이 보도하려는 사실과 진실의 관계, 또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파헤칠수록 수수께끼 같아지는 복잡한 맥락들이 뒤섞이면서 딜레마가 발생하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는 늘 카메라를 쥐고 있는 6호가 가진 두 종류의 눈, 그러니까 실제의 눈과 카메라 렌즈라는 눈의 대비를 통해서 진실은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만 있을 뿐 결코 재구성되거나 편집될 수 없다는 주제의식을 던집니다. 또 영화는 진실이 누가 누구의 편인가, 그것이 정의인가 불의인가와도 관련이 없다는 것 역시 확실히 합니다. 그러고는 묵직한 질문을 던져내죠. 카메라를 손에 쥔 자는 그 앞에서 난도질될 진실의 무게만큼이나 반대로 자신이 들고 있는 카메라의 무게 역시 직시해야 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주제의식과 그걸 뒷받침하는 플롯이 정말 매력적인 영화였지만 카메라라는 소재가 등장하는 만큼 보다 참신한 촬영과 카메라 워킹을 보여줬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는 영화였네요. 올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루벤 웨스틀룬드의 슬픔의 삼각형이 8위를 차지했습니다. 초호와 크루즈 손에 탄 승객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의 부조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 사회 실험이자 한편의 우화인데요.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은 계급이고 아이러니하게도 계급 앞에서 다른 모든 불평등은 평등하게 부차 모순으로 밀려나게 될 뿐임을 영화는 초중반 내내 이어지는 핑퐁을 연상케 하는 코미디 대사들의 향연으로 빌드업하고 후반부 무인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회 실험으로 그 실제적 예시를 보여줍니다.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모순 앞에서 찌그려진 슬픔의 삼각형은 어떤 대안적 공간 속에서도 펴질 수 없을 것임을 쓴웃음이 지어지는 플롯으로 드러내면서 말이죠. 이처럼 이 영화는 계급성 아래에서 농담마냥 무의미해지는 다른 모든 모순을 조소한 후 대한사회의 불가능성과 모순은 전복될 뿐 해소되지 못함을 논합니다. 그럼에도 한 줄의 프레첼 스틱 마냥 굴러다니는 희망을 실낙같이 남겨둔 채로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의 초중반부까지는 정말 재미있게 보았고 어쩌면 올해 최고의 영화 중 한 편도 될 수 있을 정도의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중심 무대가 무인도로 옮겨지고 감독이 본격적으로 영화에 힘을 주기 시작한 후반부에서는 오히려 감흥이 비교적 덜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약간의 자귀성이 시쳇말로 뇌절로 느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초중반의 성과가 너무나도 컸던 탓에 성공적으로 이번 부국제 총평 중 높은 순위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주목받는 로맨스 코미디 감독이지만 유독 국내에서의 인지도가 아쉬운 감독인 엠마누엘 무레의 어느 짧은 연애의 기록이 7위를 차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작 러브 어페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과 이번 작품 모두를 재미있게 봐서인지 이 영화가 아직까지 국내 개봉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말 아쉬울 정도였는데요. 영화는 가정이 있는 남자와 이혼한 여자가 갖게 된 잠깐의 가벼운 관계를 그리는 말 그대로 짧은 연애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 가벼운 관계 속에서 감독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깊은 고찰이 드러나는데요. 아무래도 특수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담보해낸다는 면에서는 우디 앨런 이후로 엠마누엘 무레를 따라올 수 있는 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유독 우디 앨런을 오마주한 것 같은 장면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결국 빙빙 돌아 사랑이란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이 때론 우아하고 때론 찌질한 여정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랑은 안다고 생각할수록 모르게 된 개념이라는 건 말이에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모든 합리성과 비이성, 비논리적 행위조차 사랑이니까 한마디면 정리되니까 말이에요. 말하자면 어느 짧은 연애의 기록은 2022년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엠마누엘 무레의 애니홀입니다. 6위는 마크 마일로드의 코미디 영화이자 공포 영화인 더 메뉴가 차지했습니다. 어쩌면 개봉 예정인 영화들 중에서 가장 호불호를 많이 탈 영화일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제게는 압도적인 호였는데요. 괴짜 셰프의 레스토랑에 고급 테이스팅 코스를 맛보러 온 손님들에게 벌어지는 괴이한 사건을 담은 이 영화는 아방가르드를 참칭하는 서비스 소비자들이 예술을 독점하고자 하는 시대를 블랙 코미디와 호러 스릴러를 접목시켜 한편으론 배꼽 빠지게, 한편으론 서늘하게 풍자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유독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영화의 호전적이면서도 당당한 태도였는데요. 평론가와 제작자, 배우, 교양인, 시네필, 심지어는 예술가 스스로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는 포부로 달려나간 영화의 폭주를 보면서 저는 박장대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영화가 나아가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스탠스로 주어지는 결말의 이질성은 제가 보기에 영화의 단점도 장점도 될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스포일러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논하자면 보잘것 없었지만 그래서 더 그리운 한 입의 치즈버거와 같은 추억만을 남겨둔 그 결말을 보면서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가슴으로는 눈물겨움을 느끼고 있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5위는 페트라 폰 칸트의 쓰디쓴 눈물을 오마주한 프랑스와 5종의 피터 본 칸트가 차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해당 영화를 보지 않은 탓에 5종 감독이 어떤 방식으로 파스빈더의 72년 영화를 오마주했는지에 대해 제가 자세히 논하는 건 진실되지도 않고 의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저는 이 영화가 왜 탁월한 영화인지에 대해서만 이 자리에서 논해보고 싶은데요. 파스빈더의 페트라 본 칸트와 이 영화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주연인 본 칸트가 페트라라는 여성에서 같은 어원의 이름을 가진 피터라는 남성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별의 변경만큼이나 이 이름의 변경이 정말 탁월했다고 느꼈는데요. 피터 본 칸트라는 인물의 캐릭터성이 거친 피터팬 콤플렉스를 겪고 있는 인물로 보였다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평생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을 듣고 살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방식으로만 사랑을 해왔던 피터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는 말하자면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한 피터팬의 소년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드러낸 과정에서 실천과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은 예술의 무의미함을 논하지만 한편으로 영화는 따스하게도 인간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끝내 놓지 않습니다. 사춘기는 늦어질수록 열병처럼 아프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영화는 자신의 가시도 스스로를 찌를 정도로 미성숙했던 피터의 누구보다도 아프고 길었던 사춘기를 아련하게 직조합니다. 아마도 이번 부국제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예르즈 스콜리모프스키의 2호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부국제 마지막 4점짜리 영화였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호는 당나귀가 우는 소리의 의성어로 주인공인 2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인간 주연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이 영화는 오직 당나귀의 시점에서만 전개됐는데 이런 낯선 높이의 시선을 둔 촬영은 비인간 동물의 관점으로 세계를 새롭게 환기시키는 영화적 체험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성과를 그저 영화적 체험이라는 두 단어로 퉁쳐서는 곤란합니다. 2호가 드러내는 자칫 과할지도 모를 정도의 소격 효과는 영화적 체험 자체보다도 그것을 활용해 인간 세계와 그것을 둘러싼 인간성을 회의하는 데 보다 중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영화는 비인간을 위한 유토피아는 없다는 다분히 비관적인 비전을 논하지만 그것을 통해 오히려 인간다움 자체의 윤리성에 대해 질문하게 하는 큰 성과를 거둡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로써 이 영화는 가장 인간적인 형태로 완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2호는 인간에 의해 그리고 인간을 위해 죽어간 모든 비인간 동물들을 향한 송가로 완성되었습니다. 3위는 호수의 이방인, 도주왕 등의 영화를 연출한 프랑스의 거장 알랭 기로디 감독의 신작 노바디스 히어로입니다. 영화는 테러리즘이란 거대한 사건이 도달한 후 유럽이 겪게 된 페러노이아를 프랑스의 소도시 클레르몽페랑을 배경으로 하여 코미디 영화의 플롯 속에서 참신하게 녹여냅니다. 영화는 인종주의, 무슬림 차별, 여성 혐오, 성소수자, 인셀과 같은 현대사회가 겪는 대부분의 특이점이 가진 편견을 하나하나 전복시킨 후 배꼽 빠지게 조소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갈등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모습은 한편의 시트콤을 연상케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커다란 플롯보다는 디테일이 주를 차지하는 영화이다 보니 더 길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이 아쉬울 정도네요. 알랭 기로디의 노바디스 히어로, 단언컨대 2010년대 이후 유럽이 만들어낸 최고의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첫 4.5점짜리 영화로 소개해드립니다.
2위는 바디호러 장르로 유명하며 호불호가 극히 갈리는 감독인 데이빗 크로넨버그의 20년 만의 바디호러 복귀작 미래의 범죄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를 보기 위해 기존 11일까지였던 부국제 일정을 며칠 미뤄 12일 밤까지 영화의 전당 주변을 배회할 정도로 기대가 컸던 작품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크로넨버그 특유의 기괴한 미술과 21세기 이후 SF가 나아가야 할 애티튜드를 모두 잡아낸 기대감을 그대로 충족시킨 수작이라 생각되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인간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된 근미래를 배경으로 수술이 예술이자 섹스가 된 SF를 선보이는 이 영화는 실상 크로넨버그의 시선으로 빚어낸 예술과 인간성에 대한 메타 영화입니다. 언젠가 진화와 인간다움은 충돌할지도 모르고 예술이 삶과 철학이 아닌 죽음과 파괴를 대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화는 구원과 자해, 경건과 외설, 윤리와 타락의 경계선에 서서 예술가들의 미래를 끊임없이 되묻습니다. 스마트 기술 발전 이후의 세대에도 SF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일 겁니다. 기술이 인간의 시대 정신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으며 그렇게 변화한 인간은 도대체 어디부터가 인간이고 어디부터 인간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대망의 1위는 아일랜드 내전이 한창이던 1922년 이니셰린이라는 외딴 섬을 배경으로 한 마틴 맥도나 감독의 이니셰린의 벤시입니다. 영화의 초반부는 절친한 사이이던 두 사람이 갑자기 절규하면서 벌어지는 싸움과 거기서 발생하는 코미디를 다루는데요. 놀랍게도 그런 초반부가 지나면 우리는 그 싸움이 은유하는 아일랜드 대전과 은연중에 드러난 이니셰린이라는 작은 배경으로 축소된 세계의 시대 정신을 목도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관계성이 사회적 논의로 확장되는 순간을 영화만이 담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탁월하게 담아낸 거예요. 영화는 그런 서늘한 주제의식을 아일랜드의 벤시 전설을 통해서 문학적으로 드러내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예고하는 벤시는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죽음을 퍼뜨리는 전쟁은 결코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습니다. 또 평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수많은 이유가 필요하지만 갈등이 시작되는 데는 아주 작고 우연한 계기면 충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화는 무의미한 전쟁과 그것이 야기하는 죽음, 그리고 그 기저에 깔린 무책임하고 야만적인 시대 정신을 한편의 사고 실험으로 직조해냅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니셰린의 벤시를 보며 가장 씁쓸해지는 지점은 이것일 겁니다.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의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나 하는 질문 말이에요. 애당초 4.5점을 주었던 영화였지만 부국제가 끝난 이후로도 선명하게 살아있는 영화의 이미지에 압도되어 결국 이 영화가 완벽한 영화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부국제 처음이자 마지막 5점짜리 영화, 마지막 1위로 소개해드립니다. 이상으로 길고 길었던 8박 9일간의 부국제 일정에서 제가 관람한 영화들의 소개를 마칩니다. 지난 몇 주간 많은 좋은 영화들이 개봉했고 보다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도 꽤 되는데요. 이후론 정기적으로 하는 과거 영화 리뷰와 더불어 새로 공개된 영화에 대한 리뷰도 꾸준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얼마 전 500 구독자 달성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0년의 영화 김노엘이었습니다.